예, 공동주택, 뭐 쉽게 생각하면은 아파트, 다세대, 뭐 빌라, 뭐 이런 주택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토지,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이어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이제 공시지가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확실하게 발표가 되는데요. 미리 이 정도 선에서 올리겠다라고 정부의 얘기가 저녁에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기사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작년에 집값 많이 올랐던데 뭐 마용성, 강남 이런데 과천 뭐 이런 데들이 많이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뭐 전체적으로 또 대부분의 웬만한 집들 또 좀 가격이 좀 낮은 집들은 뭐 그렇게 또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결국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해서요. 그런 논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왼쪽으로는 연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것부터 질문을 두 분 다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알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 분 얘기 끝나시면 우리 한 교수님부터 먼저 할까요? 네, 네. 공시가격 오른 수치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 낮다, 뭐 이렇게 본다면 어디 쪽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평이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평이. 예, 한 가지 덧붙이다라면 고가 주택 소유주하고 예. 다주택자 소유주들한테는 일부 좀 높다라고 그쪽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 정도다 수치가 네네. 상승률이.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분 대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98% 해당하는 이제 뭐 10억 이하 주택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땐 평이한 수준인 것 같고 그 나머지 고가 주택자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죠. 네네.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개인적으로요? 예. 정부가 뭐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그러는지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여파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 좀 점진적으로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한문 교수님은 원래 더 올릴 수 있었는데 그런 저런 걸 감안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방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짧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으니까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결과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세 정책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고가 주택자들이 시가가 높은 반면에 주택의 시가가 높은 반면에 그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시세를 공시가격이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예. 예. 그 부분을 다시 말해 공시가격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이 시가와 공시가격과의 차이를 조금 해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줄였다. 예. 예. 근데 이게 왜 그 조세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다름 아니라 보유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가 85%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으로서 부동산 가격을 한다는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 부담이 약간 불평등한 상태에 있었던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을 현실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이제 좌시하지는 않겠다라는 좀 신호를 보여준 것으로. 그걸 세금으로 정부에서는 대응하겠다. 예,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예. 올라간 상승 수치는 공시가격 올라간 수치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적당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뭐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조세 부담이 무거워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정도로 올랐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좀 가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공통점은 다주택자, 그다음에 고가주택, 1주택, 고가 1주택 보유자들은 부담스러운 정도로 공시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두 분 다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고가 1주택자야 뭐 집이 한 채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다주택자들의 집을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지금은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가 주택자만 핀셋을 둔 것 같은데 이면을 하나 돌아볼 게 뭐가 있냐면
중저가 주택도 다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갭투자 예. 이런 분들, 그분들하고 고가 주택자,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고가 주택자분들이 고민에 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방안을 하나 던졌잖아요. 그 세부담 완화 정책하고 일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상한에 갖다 50% 정해놨습니다. 네, 그렇죠. 올릴 수가 없으니까. 네. 다주택자가 이제 타겟인 것 같아요. 이면에 있는 것이. 그래서 다주택자는 상한이 훨씬 높죠. 네, 2주택이면 200%까지, 3주택자 이상은 또 300%까지 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작년에 100만 원 내던 게 이제는 300만 원까지 세금이 풀로 3배가 갈 수 늘어날 수 있다는 있다. 계산상 그렇죠. 집이 세 채 이상인 사람은. 예, 특히 이 경우에 만약에 많이 오른 아까 마용성이라든지 과천 지역의 주택을 투자하신 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마 실제로.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계산을 많이 하실 거고 저녁에 고민을 하실 거고 네. 고지서를 받고 나면 피부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미리 자산 관리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미리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충격을 안 받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들이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맞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 무슨 고지서가 말씀인지 나온 알겠습니다. 뒤라고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지서가 언제 나와요? 6월 1일 이제 하고 나서 한 6월, 7월 정도에 나오죠. 7월 정도에. 예. 알겠습니다. 한 회장님께서는 안 교수님께서는 부담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제는 이제 정부가 막아놨죠. 테러를 양도세 추가로. 양도세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한 가지 말씀 올리면 조금 묘한 액션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뭐 다주택자분들이 뭐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그전 정부에서 풀어줘서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어떤 테러에 대해서 양도세 인하 부분을 네. 다주택자분들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풀어준다라면 뭐 문정부에서 원하는 소통도 되고 예. 모든 사람들 다 안을 수 있고 더 나간다면 뭐 당신들의 내년 총선에도 도움이 되시겠죠. 예. 이 교수님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시세 차익이 되면 막 매덕 이렇게 난 분들 지금 다주택자 중과해서 64%까지가 맥시멈이죠. 맞습니다. 66%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그냥 앉아서 번 건데 그거에 네. 대해서 6천만 원 세금을 내고 4천만 원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근로를 네, 안 하고 네. 노동을 안 하고도. 네. 그럼 그거가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시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같은 질문을 유 교수님한테도 다주택자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 교수님 말씀대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얼마가 오르는지 일단 두고 한번 보자. 보자라는 취지가 더 강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이제 계속해서 올려간다는 것이죠. 내년에 90%, 내후년에 95%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그 김현미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고가 주택과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가겠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세법상의 공정시장 가격비율이 점차로 계속 5%씩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급등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공시가격비율이 계속 올라간다. 그럼 이제 양쪽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올해까지는 어떻게 한 번 더 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2, 3년 더 지나간다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금방 또 한 교수님 말씀하셨던 점을 제가 생각을 하면 사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이제 자산을 투자하는 개념이고 그 전에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또 부추긴 바가 없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면 퇴로를 좀 열기 위해서 이제 양도세를 좀 인하해야 될 필요가 내려주는 있는 게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세수입을 보면요, 작년에 양도소득세가 이미 약간 기형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증가했냐면 증여세가 그렇죠. 증가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는군요. 작년에 이제 그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그리고 공정시장 가격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가겠다라는 액션을 보이니까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와 투기자들 또는 그 외에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을 추구했던 이런 분들이 이미 양도 차익을 실현해서 빠져나갔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증여를 통해서 이미 회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막차,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갭 투자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시장에 지금 빠져나오지 못해 물려있는 이런 투자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미 판례이라는 식을 벌어놨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조세정책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세수 동안. 통계를 간단히 보시면요.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세수가 대략 15조 6천억에서 35조 4천억
10년 새 2배가 올랐군요. 2.68배 정도 늘었습니다. 2배 반 이상 올랐네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2조 1천억 정도에서 1조 8천억 정도 오히려 줄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조세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계속 늘었다 줄었다 네.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정책 효과 차원에서 뭐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세액 부담이 조세 부담이 어느 계층에 집중적으로 증세되어 왔는가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부동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자들이 지금 양도세를 인하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대축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걸 정책적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했던 투자를 하지 못했던 뭐 이런 그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에서는 유리지갑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거의 2.7배를 증세를 하고 네. 그리고 2.7배 이상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 부동산 투기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인하해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정책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추론하자면 지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도 제가 동의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 가지 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갭 투자로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론 뭐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자본 시세 차익을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 지금 정부의 의도대로 팔고 싶었지만 부동산은 정책에 대한 판단력이 정부가 급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팔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넘긴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내놓는 물량이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가구 유주택자 다주택 중에서도 1가구 유주택자가 200만 명인데 두 채씩 갖고 있으면 400만입니다. 현재 지금 수치입니다. 그 100만 호라는 물량이 나온다면 시장이 물량 공급이 엄청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몇 프로가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의 아니게 팔고 싶어도 못 팔고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뭐 강남 따라갔다 지금 발목 잡힌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의 목적은 단순 시세 차익을 원했던 것인데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팔고 싶은데 고민에 빠진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면서 뭐 그분들 뭐 개인적인 삶도 좀 피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좋은 장점을 본다라면 양도세 인하를 많이 과다하게 낮추자는 뜻이 아니라 제 말씀은 지금 뭐 최대 뭐 50% 정도 60% 되거든요. 60% 단기 경우 60%에 해당될 거야 아마. 64%가 지금 최고치입니다. 네네. 양도세 중과가. 그럼 60%에서 한 15%에서 20%만 감한다 그러면 한 50% 정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분들한테 퇴로를 준다라면 공급 물량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가 뭐 실현되니 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정책도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 과감하게 예전 이게 아니라 말씀 주신 시세 차익을 다 가져가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조금 퇴로를 열어주는 액션을 취한다면 그것에도 반응을 안 한다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때 뭐 과감하게 중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조금 빠져나오는 분들이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수많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값 안정인데 그렇죠. 목적이 예. 집값을 안정이 되는 방향이라면 원칙은 분명하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원칙을 조금 완화해서 일부를 좀 그렇죠. 뭐 죄수가 물을 한 모금씩은 줘야지 죄수가 알겠습니다. 살아나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린 거죠, 제 입장. 예.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5분이 채 안 남아서요.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두 가지를 소화하지는 못할 거라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미 장관도 그랬고 전반적인 뭐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실화율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시세에 최대한 이렇게 가까이 가는 이 현실화율을 앞으로도 뭐 집값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올리는 쪽으로 현실화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들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은 지금 공시 가격 현실화율의 속도가 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유 교수님 먼저 지금 현재 현실화율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일단 현실화율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앞서 세법상 규정하고 있었던 그 공정시장 가격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시가가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거기에 세법상 세금 계산하는 단계에서 또다시 공정시장 가격비를 별도로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이중의 혜택을 주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목적이 뻔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 수없이 많은 그 부가, 창출된 부가가치나 자본이 부동산으로 자꾸 축적이 그렇죠.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공제시장 가입 비율이나 공시가격, 공시지가 좀 빠른 속도로 제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고 조금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의 결부대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올리는 경우에는 사실 물가 상승의 우려도 있고요. 조세정은 더 커지죠, 그만큼.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미 앞으로 3년간 계속해서 상승되도록 이미 세법이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이렇게 너무 급진적으로 올린다. 다시 말하면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 그 충격을 한 번에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공시지가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께서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을 저도 일정 부분 긍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고가주택 소유자들, 다시 말하면 고자산가들이죠. 대자산가들. 그 경우에는 지금처럼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것이 타당하지만 중산층이나 서민으로 대변되는 예컨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에 걸려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칫하면은 본말이 전도되어서 그 다주택자들 고액 자산가들 잡으려다가 서민 증세에 또 논란이 휩싸이면 2007년도 때처럼 똑같이 또 본말이 전도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교수님은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디테일한 부분은 이 교수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그 원론적으로 지금 OECD 선진국의 기준에 맞추는 게 뭐 한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OECD가 30개국 가까운데 지금 12등 하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가 저희가. 그럼 그 룰에 맞춘다고 기본적인 상을 맞춘다라면 지금 한 0. GDP 대비 0.4에서 5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 뭐가요? 실효세율이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이 GDP 대비 0.4에서 5% 정도가 OECD 평균인데 대한민국이 2015년 16년 기준이 0.2728 정도 나와요. 우리가 훨씬 낮죠.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2배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을 단순하게 하면. 미국은 그럼 어떨까요? 미국은 지금 저희 나라의 5배를 받고 있어요. 1.2%가 받습니다. 1.2%가.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선진국에서 증빙이 됐고 시간의 차이겠죠. 지금 말씀 주신 서민의 어떤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급진적이냐 단계별로 갔냐인데 제가 볼 때 국민들은 이미 선진화가 돼서 보유세 인상론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예전에 60% 70% 이상이 찬성했거든요. 집 가진 분도. 그럼 국민들은 선진화가 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선진화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급진적으로 가든 뭐하러 가든 공표를 하고 국민들이 대비할 시간을 준다라면 제가 볼 때는 선진국에 맞춰서 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진국이 됐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실효세율이 지금 0.4% 정도 OECD 평균이 되는데 우리가 약 절반 조금 더 되는 수준이니까 적어도 절반 수준까지는 그 OECD 평균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번에 훅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기 조절은 뭐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유 교수님 말씀대로 서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하면서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